그러면은 이렇게 캐시 메모리를 통해서 외부 메모리에 접근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 프로세서랑 메모리 사이에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이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그 실제 연산을 처리하는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U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캐시 메모리의 그 레이어 수를 줄여서 훨씬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메모리랑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속도, 초당 메모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속도를 밴드위스, 한국말로는 메모리 대역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 대역폭이 CPU 대비 한 5배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IPU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로세서의 그 설계 자체를 바꿈으로써 이제 이 메모리 대역폭을 CPU 대비 320배, 뭐 GPU 대비 64배 정도 이렇게 향상을 시켜서 이 메모리 대역폭이 크다는 게 이제 IPU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뭔가 프로세서랑 메모리가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메모리에 있는 인풋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프로세서에 보내주면은 프로세서가 연산을 처리해서 그 결과물을 다시 메모리에 써주는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프로세서가 메모리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 매우 비효율적이었다는 게 이제 기존 CPU와 GPU의 단점인데 이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완을 했다는 게 이제 IPU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 프로세서가 10배가 예를 들어서 빨라졌다고 쳐도 만약에 그만큼의 이제 그 사용되는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메모리에 전달할 수 없다면은 이 프로세서가 아무리 빨라도 결국은 메모리 인터페이스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더 빠르게 만들었냐면요. I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세서를 이렇게 잘게 쪼개서 빨간색 사각형이 지금 보시면 프로세서고 하늘색 직사각형이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세서들을 작게 쪼개서 1216개의 이제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고 이 각각의 프로세서마다 지금 이렇게 하늘색 직사각형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그 각각의 프로세서마다 독립적인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서가 총 6개 스레드를 동시에 돌릴 수 있어서 총 7,000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그 프로세서와 직접 옆에 붙임으로써 이제 메모리 대역폭을 크게 향상시켰기 때문에 원래 기존 GPU에서는 이런 메모리 대역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을 시킬 때 아주 큰 배치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뭐 대세였는데요. 이제 그 IPU의 그 큰 메모리 대역폭을 이용하면 작은 배치 사이즈에서도 인퍼런스랑 트레이닝이 빠른 속도로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퍼플러 SDK로 넘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그 딥러닝이랑 머신러닝 모델들은 결국에는 이 연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인풋 텐서, 멀티 디멘셔널 어레이를 받아서 그것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연산을 처리해서 아웃풋 텐서에 받아오고 이런 식의 연산 구성들이 여러 겹 쌓여 있는 것들이 결국에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 모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그 꼭지점 vertex들은 연산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고 여기 엣지들이 그 vertex와 vertex를 이어주는 엣지들이 이제 그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산 그래프를 IPU를 이용해서 돌리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IPU는 1216개의 작은 그 프로세서들로 쪼개져 있고 그러면 이 텐서들이랑 연산들을 이 타일에 쪼개서 분배해서 뭔가 연산을 수행시켜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텐서 하나를 통째로 이 IPU 칩 하나, 그 타일 하나에 올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큰 텐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타일에 분배를 해서 메모리에 적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산들을 수행하는 타일들은 또 별개로 이렇게 배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딥러닝 모델들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텐서랑 연산들을 모든 타일들에 어떻게 분배할지 이거를 만약에 개발자가 생각해서 짜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게 이제 퍼플러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실제로 짜는 코드들은 이미 GPU로 딥러닝을 개발한 개발자들이라면 충분히 익숙한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 이 두 개의 프레임워크로 그대로 코드를 짜면은 이 코드에 짜놓은 딥러닝 모델 인퍼런스 혹은 트레이닝을 퍼플러가 알아서 IPU에 로드를 해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중간에 있는 오닉스라는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도 결국에 이제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의 그 근간에 있는 제일 밑에 단 코드를 파헤쳐 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쿠다라는 거 라이브러리 베이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쿠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랑 리니어 알제브라 혹은 뭐 랜덤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전부 다 구현을 해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쿠다 툴킷이라는 게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나온 게 그거에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퍼플러에도 역시 뉴럴 네트워크랑 리니어 알제브라에 들어가는 이런 오퍼레이션들을 퍼플러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이거를 퍼플립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퍼플러 자체 로우 레벨 랭귀지는 C++이랑 파이썬 C++로 이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퍼플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퍼플러가 알아서 연산 그래프를 생성하고 컴파일 해주고 그거를 퍼플러 그래프 엔진을 통해서 바로 이제 IPU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로 짠 연산 그래프가 어떻게 타일별로 분배되어 있고 실제로 IPU에서 실행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는 게 이제 펍비전이라는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도 SDK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퍼플러 SDK는 현재 우분투랑 센토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기용님. 네. 질문요. 전 페이지. 여기요? 예, 여기 보면 파이토치 백엔드가 우리 A10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 건지 여기 왜 팝토치라고 돼 있는 거죠? 어느 게 맞는 거죠? 아, 여기 팝토치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써놓은 건데요. 백엔드는 A10이 맞을 건데 이제 그거 IPU에서는 파이토치를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IPU 코드로 아예 포팅을 해서 새로운 그래프코어 텐서플로우라는 게 새로 있는 거고요. 네.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코어 파이토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파이토치를 쓰는데 거기에 펍토치라는 이제 그래프코어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이제 얹어가지고 쓰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A10이라고 봤는데 갑자기 펍토치라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용어를 계속 쓸 거란 건가요? 그렇죠. 펍토치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여기 넣어놓은 겁니다. 네, 가시죠. 네. 그래서 운영체는 우분투랑 센토스 이렇게 리눅스 계열을 지원하고 있고 윈도우즈는 드라이버는 설치가 가능한데 SDK는 아직까지는 윈도우즈를 서포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레드햇도 지원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 퍼블릭하게 공개해 놓은 것들은 그 현재까지 그래프코어에서 다른 이제 기업들이랑 POC를 하면서 쌓아놓은 예시 코드들이 지금 이 그래프코어 examples 레포지토리에 전부 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퍼플립스가 최근에 7월 달쯤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었고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랑 그 외 퍼버트라는 그래프코어 네이티브 프레임워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오픈소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별로 서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 두 개가 이제 딥러닝을 하는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가장
이 두 개를 합하면 9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고요. 그 외에 이제 마이너한 프레임워크나 아니면은 좀 옛날 프레임워크, 레가시 프레임워크들은 모닉스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LA라는 Accelerated Linear Algebra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 백엔드가 전부 짜여져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커플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서 결국에 이제 IPU로 돌릴 수 있게 새롭게 이제 그래프코어에서 텐서플로우를 포팅해서 만든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코드 레벨의 자세한 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스킵을 해도 괜찮은데.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네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일단 텐서플로우 임포트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파이썬에 IPU라는 모듈이 새로 들어가 있고 IPU 스코프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 두 개는 사실 원래 기존의 GPU나 CPU 기반 텐서플로우에는 이제 없는 모듈이고 여기 IPU 그래프코어에서 IPU로 텐서플로우를 포팅하는 과정에 추가된 이제 모듈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그 IPU에서 create IPU config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IPU의 하드웨어 관련된 이제 설정들을 config 파일에서 설정을 해주고 이 config 오브젝트를 네. 그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이니까 파워포인트 옆에 보면은 그 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네, 이제 혹시 보이시나요? 레이저 포인트 이걸로 했는데. 예,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config를 create IPU config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이 config 오브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IPU 하드웨어 관련된 이제 특성들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 config 오브젝트를 이 configure IPU system이라는 함수에 넣어주면 알아서 여기에 설정해준 만큼의 이제 IPU랑 그 설정대로 IPU 시스템을 설정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인풋 텐서를 설정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인풋 텐서를 설정해주는 부분은 이제 원래 텐서플로우 코드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위에 그 TF 디바이스가 여기 위에가 CPU로 돼 있다가 또 밑에는 또 다시 IPU로 돼 있네요. 네. IPU 결국에는 이제 인풋 그 텐서 같은 경우에는 CPU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IPU 코드에서는 인풋 텐서들을 CPU에 설정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IPU로 나중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들은 이제 뒤에 나온 예시들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인풋 텐서들을 설정해 준 다음에 이 인풋 텐서들을 이용해서 뭔가 연선 그래프를 짜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한 예시 프로그램이라서 더하는 연산들을 넣어준 거고요. 이것도 이제 기존의 텐서플로우 코드랑 똑같습니다. 그 연산 그래프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IPU 스코프라는 거에 이렇게 디바이스를 IPU로 지정을 해서 이 연산 그래프를 result라는 베리어블에 할당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세션을 만들어서 그 세션을 통해서 이 연산 그래프를 런 시키는 부분도 역시 기존 텐서플로우 코드랑 똑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IPU 스코프라는 거랑 IPU 디바이스 지정하는 부분, 이 두 개 부분만 바꿔주면은 기존의 텐서플로우 코드를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시 코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가지고 돌아가면은 이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인데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IPU에 맞도록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텐서플로우가 이제 XLA라는 것을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아까 방금 전처럼 이렇게 거의 코드 변환 없이 하게 되면은 그 if나 while 같은 이런 컨트롤 플로우가 들어간 연산 그래프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XLA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한번 시켜주면은 이런 if나 while 같은 컨트롤 플로우를 가진 연산 그래프도 IP에 올려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만 이 이제 XLA로 컴파일을 할 때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인풋 텐서들이 이 연산에 그 포함되는 모든 텐서들의 차원, 그러니까 뭐 텐서 쉐이프가 모두 그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돼 있어야 한다는 제약 사항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딥러닝을 뭔가 학습을 시키거나 인퍼런스 할 때 인풋 사이즈가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이런 거는 이제 큰 제약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임포트 하는 부분은 아까처럼 IPU랑 IPU 스코프가 들어간다는 거에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고요. 그리고 컨피그 파일을 생성해서 IPU를 컨피규어 하는 것도 똑같고 인풋 텐서 생성하는 부분도 똑같고 그래프 만드는 부분도 똑같고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그래프에 PA, PB, PC를 넣어서 그냥 바로 리절트에 넣어줬었는데 여기 XLA 리절트라는 거에다가 이제 IPU compil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컴파일을 시킨 그래프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컴파일된 그래프를 바로 세션에서 실행하면은 이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뭐 if나 while 같은 컨트롤 플로우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컨트롤 플로우가 들어간 연산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컴파일을 시키면은 돌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컴파일을 시킬 때랑 안 시킬 때랑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IPU 텐서플로우에 아직 뭐 구현이 안 된 연산 같은 게 있다고 구현이 안 된 연산이 이 연산 그래프에 포함이 돼 있으면은 컴파일을 안 시키고 그냥 실행하면은 그거를 그 퍼플러가 알아서 그거를 CPU에 그런 연산들을 CPU에 할당시켜가지고 그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IPU랑 CPU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산이 수행되면서 돌아가긴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느려가지고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컴파일을 시킨 그래프를 실행하게 되면은 그런 연산들이 구현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에러 메시지나 경고 메시지가 뜨고 그 연산들을 이제 뭐 커스텀 오퍼레이션으로 구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CPU로 그걸 보내겠다는 그런 어떤 옵션을 줘가지고 컴파일을 시켜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제 GPU에서는 잘 이런 방식으로 안 하는데 IPU에서 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GPU에서 이제 쓰이는 코드를 거의 코드 변환 없이 이렇게 가져와서 쓸 수 있는데요. IPU에 대해서 조금 더 최적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코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그 XLA 컴파일하는 IPU 컴파일러라는 걸 가져오고 이제 IPU infeed queu랑 outfeed queu라는 걸 가져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queue 개념인데 그 IPU infeed queu는 CPU에서 로드한 그 데이터를 IPU로 쭉 넣어주는 그런 큐고요. outfeed queu는 IPU에서 연산이 끝난 다음에 아웃풋 텐서들을 이제 쭉 다시 CPU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프라는 거는 보시면은 이제 원래 GPU 코드를 그대로 그 파이썬 포문으로 돌리면은 이게 CPU랑 GPU를 그 포문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IPU 루프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해주는 역할은 인풋 데이터를 통째로 다 쏴주면은 그거를 알아서 IPU 안에서 루프를 다 돌고 마지막에 한 번만 CPU로 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CPU랑 IPU를 조금 그러니까 훨씬 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GPU 텐서플로우 코드랑 똑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든 데이터셋 그 오브젝트를
IPU 인피드 큐에다가 넣어주면은 이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빼다가 IPU로 전달하는 인피드 큐가 생성이 되고요. 아웃피드 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일단 그 이름만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이제 연산 그래프를 생성해주면 되는데요. 연산 그래프를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1이랑 D2를 그냥 리턴하는 코드로 되어 있어요. GPU 코드 같은 경우에는 D1이랑 D2를 그냥 리턴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아웃피드 큐에다가 이거를 넣어주는 연산을 리턴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값을 아웃피드 큐에 넣어주는 연산 그래프가 짜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body 함수를 loop.repeat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여기 얼마나 반복할지 횟수 여기다 10을 넣어줬다는 거는 이 body 함수를 총 10번 반복하고 나오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input 데이터는 이 input 큐에서 가져오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output 큐는 이미 body 함수에서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 loop.repeat 오퍼레이션을 리턴하는 이런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루프 자체를 이제 XLA 컴파일러에 넣어가지고 컴파일을 시키고 이거를 이제 밑에 세션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IPU에서 10번 루프를 돌고서 데이터가 빠져나오는 이런 식의 연산,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포문을 돌렸을 때보다 훨씬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서플로우보다 조금 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는 파이토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 그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자, 이게 그 티피컬한 파이토치 코드인데 이제 달라진 부분을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인풋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서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치 비전이라는 거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모델을 이제 프리트레인 된 거를 가져와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인퍼런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컵토치 여기에 보시면 임포트 컵토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빠져 있다고 본사에 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컵토치.인퍼런스 모델이라는 거에다가 이 파이토치 모델 그 인스턴스 자체를 그냥 넣어줘서 한번 랩핑 해준 다음에 그거를 바로 그냥 이 인퍼런스 모델에다가 바로 그 인풋 텐서를 넣어주면은 바로 아웃풋 텐서가 IPU에서 실행되고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컵토치 같은 경우에는 코드 변환이 텐서플로우보다 훨씬 더 적은 편이겠죠.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펍토치다 트레이닝 모델이라는 다른 래퍼 함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모델을 한번 랩핑 시켜주는 건 똑같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로스 펑션 학습할 때 필요한 로스 펑션을 넣어줘야 되고요. 나머지 뭐 디바이스 이터레이션이랑 레플리케이션 팩터 이런 거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1로 넣었다는 거는 그냥 기본 값으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스랑 그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 펍토치 랩핑된 펍토치 모델에다가 넣어주면은 계속해서 연산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는 이게 학습이 지금 펍토치 모델에다 넣으면은 학습이 IPU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IPU에 올라가 있는 웨이트들은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CPU에 있는 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예요. 여기까지만 돌리고. 그래서 그 IPU에서 학습된 모델을 다시 CPU로 가져올 때 쓰는 함수가 이제 따로 있어서 이게 copy weights to host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랩핑하기 전에 그 원래 파이토치 모델도 이제 학습된 그 웨이트로 업데이트가 된 상태라서 네이티브 아웃풋, 그러니까 실제로 파이토치로 CPU로 돌린 아웃풋을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실제로 그 값을 비교해 보면은 거의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예시 코드입니다. 아까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IPU 루프라고 해서 포문을 직접 돌리지 않고 IPU에서 여러 번 돌고서 한 번에 아웃풋을 받아오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 연산을 돌리는 게 가능했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이 파이토치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제 배치 사이즈를 2로
뭐 IPU에서 100번 루프를 돌리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해서 배치 사이즈 2로 100번 돌리고 나오고 싶으니까 한 번에 데이터를 2 곱하기 100해서 200개를 던져줘야겠죠, APU에다. 그래서 이제 컴바인드 배치 사이즈라는 건 이제 데이터셋의 배치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컴바인드 배치 사이즈를 이용해서 그 파이토치에 있는 데이터 로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파이토치에 있는 거랑 파이토치에 사용하는 함수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로더에 컴바인드 배치 사이즈만큼 넣어주고, 그리고 이 모델은 아까처럼 그 팝터치다 트레이닝 모델 래퍼에다가 한번 감싸주는데, 여기에 트레이닝할 때 필요한 로스 펑션이랑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 이터레이션이라는 파라미터가 바로 이제 IPU에서 얼마나 루프를 많이 돌고 나올 것인가를 설정해주는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우리는 배치 사이즈 2로 100번 돌고 나오고 싶다 했으니까 여기다 100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이렇게 포문으로 돌면서 이 팝터치 모델에다가 한 번에 200개를 넣어주면은 이 안에서 알아서 배치 사이즈 2씩 100번을 반복해가지고 한 번에 아웃풋이 200개가 나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 코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버트라는 게 있는데요. 퍼버트라는 거는 이제 Popular Advanced Runtime의 약자로 그 그래프코어의 네이티브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오닉스라는 거를 추후에 설명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오닉스라는 거랑 이제 관계가 있거든요. 오닉스라는 게 뭐냐면은 오픈 뉴럴 네트워크 익스체인지의 약자로, 원래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이런 각각의 프레임워크마다 모델을 저장하는 방식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이토치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텐서플로우로 돌리려면은 거의 뭐 아주 힘들겠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델을 저장하는 방식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로 뭔가 통일시켜서 표준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오닉스라는 거고요. 퍼버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랑 그러니까 모델을 저장하고 읽어오는 방식이 아예 오닉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아니면 카페, MXNet 이런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오닉스로 변한 자기네 프레임워크에서 학습시킨 모델을 오닉스 포맷으로 변환시키는 기능들을 거의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카페2나 MXNet 같이 다른 기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을 IPU로 돌려보고 싶을 때는 이제 거기서 그 프레임워크마다 제공한 툴을 이용해서 이 모델을 오닉스로 변환을 하고, 그 변환된 오닉스 모델을 퍼버트를 통해서 로드를 해가지고 인퍼런스랑 트레이닝을 둘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엄청 다양한 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에서 오닉스로 변환하는 방법들은 이 오닉스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변환된 오닉스 모델을 퍼버트에 로딩을 해서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 할 수 있는데, 이 퍼버트라는 애가 결국 내부적으로 퍼플러를 통해서 이 오닉스를 통해서 읽어드는 연산 그래프를 퍼플러 연산 그래프로 만들어서 이제 퍼버트 세션에 넣어주면은, 여기다 데이터만 넣어주면 이제 바로바로 C2 카드 IPU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퍼버트의 예시 코드를 보시면은 퍼버트는 이제 SDK에 바로 포함이 되어 있는 파이썬 패키지고요. 그래서 이걸 로드를 한 다음에 이 코드는 지금 파이토치에 있는 모델을 오닉스로 익스포트해서 그걸 퍼버트로 로드를 해주는 이제 예시 코드고요. 자, 보시면은 모델은 그 토치 비전이라는 패키지에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알렉스넷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가져왔고, 여기다가 인풋 텐서는 여기에 맞는 사이즈, 이미지넷 사이즈를 넣어준 이미지넷 사이즈만큼의 인풋 텐서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torch.onyx.export라는 이제 파이토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닉스 엑스포트를 시켜주는 함수예요. 여기다가 이 모델을 넣어주고 인풋을 넣어주면은 요 인풋 사이즈를 고정시킨 이제 모델의 연산 그래프를 alexnet.onyx라는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고 여기 퍼버트의 인퍼런스 세션이라는 오브젝트에다가 이 alexnet.onix 파일을 이렇게 로드를 시켜주게 되면은 이 alexnet.onix에 있는 그 연산 그래프를 바로 IP에 로드를 해주게 됩니다. 트레이닝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세션이라는 거에다가 처음부터 다시 아까처럼 이제 모델이랑 인풋 텐서를 만들어주고 오닉스로 익스포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 보실 거는 이제 알렉스넷을 아까는 프리트레인을 true로 가져왔는데 여기는 false로 가져왔죠. 그 말은 학습이 안 된 그냥 랜덤한 웨이트 상태로 오닉스를 바로 익스포트를 해서 이 alexnet.onix에 저장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앙코어라는 거는 어떤 그 아웃풋 텐서 네임이랑 그 아웃풋 텐서를 어떻게 가져올지를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건데 아웃풋 텐서 네임에 그냥 앙코어 리턴 타입 all로 대부분 설정을 하면은 동작을 하게 되고요. 데이터 플로우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얼마만큼 그 배치를 한 번에 그 IP에 넣어줄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걸 IP에서 처리해서 받아올 결과값을 이 앙코어라는 거에 받아오라는 그런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이 빌더라는 그 API를 통해서 alexnet.onix 파일을 로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 인풋 이미지 말고도 레이블을 추가적으로 인풋 텐서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add input 텐서라는 걸 통해서 이 alexnet.onix에 있는 연산 그래프에 추가적으로 인풋 텐서를 넣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로스 펑션을 마지막에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로스 펑션을 마지막에 이 연산 그래프에 있는 아웃풋 노드에다가 로스 펑션을 계산하는 부분을 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퍼버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옵티마이저들이 구현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시로 SGD 옵티마이저를 가져왔고 그래서 이 세션에다가 아까 이 빌더에서 결국에는 alexnet.onix라는 연산 그래프를 읽어와서 인풋 텐서랑 로스 펑션을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 빌더에서 추가된 이제 연산 그래프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뭐 디바이스 지정해주는 거랑 로스 펑션 지정하는 거랑 옵티마이저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닝 세션에 추가로 붙어서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이랑 인풋만 추가해주면은 바로 이제 퍼버트에서 오닉스로 구현된 오닉스로 저장된 연산 그래프를 학습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퍼버트는 이제 오닉스로 된 거를 읽어와서만 뭐 학습이나 인퍼런스가 가능한 게 아니라 이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처럼 자기 자체적으로 이제 연산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더라는 API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만들면 이제 빈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빌더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뭐 인풋 텐서를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 빌더에 AI 오닉스라는 거에 있는 add라는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두 개 텐서를 더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죠. 여기서 그거를 추가해 준 다음에 아웃풋 텐서를 지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퍼버트의 빌더라는 API를 통해서 연산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이 인퍼런스 세션에다가 이 연산 그래프를 넣어가지고 디바이스랑 데이터 플로우를 지정해주면은 역시 퍼버트에서 직접 빌드한 연산 그래프를 가지고 인퍼런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용님, 네? 파바트 자체가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츠 같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 레벨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만든 프레임워크이죠. 그렇죠. 그래프코어 자체가 만든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사실 옛날에는 퍼버트가 옛날 이름은 펍오닉스였어요. 그래서 그냥 오닉스에서 인퍼런스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툴 같은 거였는데 이제 점점 기능이 확장돼서 자기 자체적으로 연산 그래프를 쌓는 기능도 생기고 트레이닝하는 기능도 추가돼서 이제 퍼버트라는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 그래프코어 그 IP를 팔게 되면 우리가 텐서플로어 같은 메이저의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렇죠. 파바트가 그리고 실제로 IPU 막 세부적으로 뭔가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이런 기능들이 뭐 제일 빨리빨리 구현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이티브 프레임워크니까 그만큼 개발 속도도 빠르겠죠. 그다음에 우리 케라스 쓰는 사람들은 네. 그건 텐서플로우로 갔다가 우리 IP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디 케라스 사실 케라스라는 게 예전에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와 구분되는 별개의 프레임워크였는데 텐서플로우 2가 나오면서 케라스가 아예 텐서플로우에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2 튜토리얼 이런 거 텐서플로우 공식 홈페이지에 가 있는 거 보시면은 전부 다 케라스 코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라스라는 게 별거가 아니고 그냥 텐서플로우 2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 전부 다 텐서플로우 1 예시 코드인데 그 텐서플로우 2 예시 코드들도 이제 그래프코 도큐멘테이션에 가보시면 전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케라스는 텐서플로우 통해서 엑셀레이 통해서 우리 IPU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케라스가 곧 텐서플로우 2고 텐서플로우 2도 결국에는 텐서플로우 1과 유사한 방식으로 IPU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원래는 케라스는 사실은 밑에 프레임워크 독립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케라스가 정말 텐서플로우하고 분리를 해버렸다면 케라스가 바로 우리 파바트로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나중에 우리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 말이 맞는 건가요? 사실 케라스라는 게 옛날에 독자적인 프레임워크로 있었을 때는 케라스가 뭐 텐서플로우 백엔드도 있고 파이토치 백엔드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텐서플로우가 아예 케라스가 텐서플로우 2에 병합이 되면서 제 생각에는 그냥 텐서플로우 자체가 그냥 텐서플로우가 케라스를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시죠. 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그 파버트의 빌더라는 API를 통해서 이렇게 연산 그래프를 쌓는 과정에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AI Onyx.add를 통해서 뭔가 텐서 두 개를 더하는 연산을 이제 연산 그래프에 추가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제 add 말고도 뭐 rel루나 뭐 gather 이런 기본적인 텐서 연산들이 이제 이 AI Onyx라는 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AI Onyx라는 게 뭐냐면 뭐 그래프코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이 Onyx가 아까 그 딥러닝 모델을 저장하는 어떤 표준 포맷 같은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그 AI에 들어가는 연산들의 어떤 표준 셋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거를 Onyx Operation Set이라고 부르는데 그 AI Onyx라는 건 Onyx Operation 그 버전 1.3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전부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이거는 뭐 나중에 그 오닉스 오퍼레이션 버전이 올라가고 퍼버트도 버전이 올라가면 1.3 버전 자체는 바뀔 수도 있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AI 그래프코라는 그 builder.ai 그래프코 이런 게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닉스에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프코에서 따로 이제 필요해서 만들어서 구현해 놓은 연산자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산 그래프를 이렇게 아까처럼 처음부터 보시면은 빌더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연산 그래프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인퍼런스 세션에다가 로드하는 과정까지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로드를 하고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밑에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을 통해서 모델을 로드를 했으면 여기서 prepare device라는 걸 통해서 그래프를 컴파일 해주게 됩니다. 이게 텐서플로우에서 XLA로 컴파일하는 과정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앙코어를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그러니까 앙코어가 결국에는 그 리턴되는 값을 받아오는 그런 딕셔널인데 거기에 이제 IP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CPU로 받아올 수 있도록 이니셜라이즈를 해두는 거고 그리고 인풋은 그냥 그 파이썬에서 그 거의 스탠다드하게 쓰이는 numpy array로 해서 넘겨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numpy array를 pystep IO라는 걸 통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인풋 텐서 이름을 이제 A, B로 이렇게 아까 받아왔었는데 그 인풋 텐서 이름에 맞춰가지고 A에다가는 데이터 A를 넣고 B에다가는 데이터 B를 넣고 이렇게 맞춰서 포맷을 넣어준 다음에 session.run이라는 함수에 이 step IO를 넣어주면은 여기서 뭐 얘는 리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anchore라는 그 오브젝트가 그 저절로 써져 있어요.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 그래서 인풋 텐서랑 아웃풋 텐서는 이렇게 numpy 어레이를 출력해 줄 수 있고 그 리절트는 앙코어에 있는 그 아웃풋 텐서 네임을 키로 넣어주면은 이 앙코어 값에 저장되어 있는 아웃풋 텐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그리고 그 기타 프레임워크를 퍼버트를 통해서 이제 IPU에서 돌리는 기본적인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한 거고요. 만약에 IPU가 지금 그 칩 하나당 메모리가 300메가거든요. 그리고 카드 하나에 칩 2개가 들어있어서 뭐 2개 합하면 600메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모델이 엄청 깊어서 레이어 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IPU 칩 하나나 뭐 카드 하나 이렇게 로드할 수 없는 경우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델의 레이어들별로 나눠가지고 그걸 여러 개 그 카드에다가 로드를 해가지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을 이제 샤딩이라고 그래프에서는 부르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 모델을 샤드 나눠가지고 IP에 로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딩하는 API는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렇게 연산 그래프, 인풋 텐서 만들어주고 연산 그래프 짜주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오토매틱 샤딩이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거에다가 샤드 개수, 뭐 예를 들어서 2개의 IP에 나눠서 담고 싶다,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오토매틱 샤딩으로 알아서 분배를 해서 넣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토매틱 샤딩이 이게 완벽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하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연산 그래프를 짜주는 과정에서 각각의 그 연산들을 IPU 몇 번째 IPU에 넣을 건지 예를 들어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IPU 4개에다가 나눠서 넣는 건데 첫 번째 연산은 뭐 IPU 0번에 넣고 두 번째 연산은 IPU 1번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 IPU 스코프 닷 IPU 샤드라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 어떤 연산을 어떤 IPU에 로드를 할지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뒤에는 뭐 일반적인 연산 그래프를 실행하는 텐서플로우 코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샤딩을 한다고 해서 뭔가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메모리가 부족할 때 여러 개 IPU에 나눠서 올리기 위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IPU 예를 들어서 4개에다가 아까처럼 모델을 로드를 한 상태라면은 첫 번째 레이어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PU에서 두 번째 레이어가 실행이 되고 세 번째 IPU에서 세 번째 레이어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시퀀셜하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실행 속도 면에서 이제 크게 임프루브 되는 건 없고요. 샤딩만 했을 때는. 그럼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IPU가 첫 번째 레이어를 처리하는 동안에 나머지 3개 IPU는 다 놀고 있고 두 번째 IPU가 두 번째 레이어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나머지 3개 IPU가 또 놀고 있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뭔가 연산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금 전에 인퍼런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포워드 패스랑 백워드 패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샤딩만 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퀀셜하게 이렇게 포워드 패스랑 백워드 패스가 실행되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그런 테크닉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모델을 여러 개 나눠 담는 건데 이렇게 해서 노는 IPU가 없이 이거를 IPU를 빽빽하게 쓰고 싶으면 이제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걸 새로 해주면 되는데요. IPU 이렇게 4개 아까처럼 나눠 담은 모델을 보시면은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IPU가 첫 번째 레이어를 처리하고 결과값을 두 번째 IPU에 있는 두 번째 레이어에 전달을 해주겠죠.
그럼 두 번째 IPU에 있는 두 번째 레이어가 처리되는 동안에 얘는 바로 그 다음 데이터, 인풋 데이터를 받아와서 첫 번째 IPU가 첫 번째 레이어,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레이어 결과값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찬가지 방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4개의 IPU가 놀지 않고 전부 다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IPU들을, 여러 개의 IPU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노는 IPU 수를 점점 줄여가면서 그 효율을 올려가는 스테이지를 램프업 스테이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4개의 인풋을 넣었었잖아요. 이 4라는 숫자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제 파이프라이닝 뎁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이프라이닝 뎁스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IPU를 풀로 사용하는 스테이지가 더 늘어나고 IPU 사용하는 개수가 줄어든 스테이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IPU를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다 돌고 나서 이제 IPU가 점점 다시 이렇게 소멸을 해가는 과정을 이제 램프 다운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해지고요. 왜냐하면은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워드 패스만 쭉쭉쭉쭉 하면 되는데 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앞으로 한번 갔다 뒤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짜는 데 있어서 몇 가지 API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선 스케줄링이라고 부를 파이프라이닝 스케줄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IPU 4개 나눠서 로드된 모델들을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제 F라고 돼 있는 게 포워드 패스고요. B라고 돼 있는 게 백워드 패스.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간 데이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처리돼서 포워드 4개 처리하고 백워드 4개가 처리되는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간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해서 쭉쭉 해서 나중에는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간 데이터에서 학습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뒤로는 점점 더 데이터 학습 한 이터레이션 도는데 걸린 시간이 짧게 유지가 되죠. 그만큼 이제 4개의 IPU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만큼 연산을 더 동시에 많이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룹 스케줄이라는 거는 포워드는 포워드끼리 모아서 하고 백워드는 백워드끼리 모아서 하고 이렇게 짜놓은 거를 이제 뭐 그룹 스케줄이라 부르는 거고요. 또 다른 스케줄링 방법은 이게 오타가 있네요. 인터리브드 스케줄이라는 건데 뭐 이것도 약간의 그 포워드 패스랑 백워드 패스를 배치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지 결국에는 이제 같은 목표에 비슷한 원리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배치는 나온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 뒤로 보시면은 되게 짧은 시간 간격으로 그 뒤에 학습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샤딩만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터레이션을 두는데 이렇게 긴 시간들이 걸리는데 파이프라이닝을 하게 되면은 처음 한 번만 길고 그 뒤로는 이제 짧게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노는 IPU들도 이 중간 스테이지에 보시면은 없고 처음이랑 마지막에만 이렇게 램프업 스테이지랑 램프 다운 스테이지에만 노는 IPU가 조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옵티마이즈하는 과정들이 더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일단 이거부터 보시면은 아까 파이프라인 뎁스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IPU를 사용하는 개수를 늘려가는 과정을 램프업 스테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소멸하는 과정을 램프 다운 스테이지라고 했는데 이 파이프라이닝을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램프 다운 스테이지가 비중을 적게 차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러려면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한 번 돌 때 뎁스를 훨씬 늘려가지고 풀로 IPU를 사용하는 그 스테이지 수를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훨씬 더 학습이나 인퍼런스 할 때 효율이 좋고요. 아까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리컴퓨테이션이라는 것도 이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리컴퓨테이션이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학습을 시킬 때 보시면은 인풋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것들이 레이어를 타고 쭉 한번 포워드 패스를 돈 다음에 마지막에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하고 그 로스 값을 토대로 맨 마지막 레이어에 있는 그 액티베이션 값이랑 로스 값을 통해서 그 마지막 레이어 백워드 패스가 계산이 되고 이 값을 넘겨주고 그리고 요 해당 레이어에 있는 인풋 그러니까 요 해당 레이어에 있는 액티베이션 값, 그러니까 이 레이어를 거쳤을 때 나왔던 그 포워드 패스에서 나왔던 아웃풋 값을 지금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두 개를 받아서 백워드 패스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원래는 계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인퍼런스에 비해서 트레이닝이 훨씬 더 메모리를 왜 많이 잡아먹는지 알 수 있는 게 지금 포워드 패스에서 나왔던 중간 레이어 아웃풋 액티베이션 값들을 전부 다 지금 저장을 해놓고 그걸 나중에 백워드 패스할 때 다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트레이닝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예를 들어서 앞에 5개를 IPU 0번에 넣고 뭐 뒤에 4개를 IPU 1번에 넣고 이런 식으로 4개로 나눈 다음에 리컴퓨테이션 옵션을 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그 액티베이션 값을 전부 다 이렇게 아까는 저장을 해놨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앞에 거 하나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얘가 백워드 패스 도는 동안에 다시 액티베이션을 계산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는 더 적게 사용한 대신에 컴퓨테이션 양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양이랑 메모리 사용량 간의 어떤 그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모델이 메모리가 살짝 모자라서 자꾸 메모리 에러가 난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컴퓨테이션 옵션을 주면은 그런 메모리 사용량을 조금 줄여가지고 모델을 로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똑같은 연산 그래프를 IPU 여러 개 복제해서 넣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개의 IPU를 이용해서 동시에 그 인퍼런스든 트레이닝이든 수행을 해가지고 동시에 그 결과값을 받아올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드롭풋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텐서플로우 코드에서 어떻게 하면 파이프라이닝을 할 수 있냐 하면은 파이프라이닝을 하려면 좀 코드 변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연산 그래프를 만드는 함수가 이렇게 하나로 돼 있었는데 얘는 연산 그래프를 그 파이프라이닝 스테이지에 맞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이닝을 2스테이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짜줘야 되고요. 스테이지 1에서 나온 아웃풋 값이 스테이지 2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이닝 옵스 not pipeline이라는 함수에 이렇게 컴퓨테이션 스테이지 연산 그 스테이지를 넣어주고 파이프라이닝 뎁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얼마나 반복할지 이거는 IPU 루프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할지는 그거를 그 파라미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인피드 큐랑 아웃피드 큐를 넣어주고 해서 파이프라이닝을 한 모델을 인퍼런스를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예시 코드 같은 경우에는 4개 스테이지로 나눈 파이프라이닝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달라지는 점은 이 파이프라인이랑 함수에 이제 뭐 스테이지 넣어주고 파이프라인 뎁스, 리피트 카운트 이런 거는 똑같은데 여기 추가적으로 옵티마이저 펑션이 들어간다는 것만 트레이닝 할 때 달라지게 됩니다.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샤딩 할 때 예시를 안 보여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샤딩이랑 파이프라이닝을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 API가 짜져 있어요. 그래서 pubtouch.ip라는 거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델을 짜줄 때 이 부분을 1번 IPU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IPU 1에다가 이렇게 짜주면 되고요. 아무것도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IPU 0번에 그 연산이랑 텐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IPU에 샤딩을 해서 넣어주면은 알아서 실행할 때 파이프라이닝까지 해서 실행을 해주겠다. 파이토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API가 간단하게 짜여져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신 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델을 직접 레이어를 이렇게 짤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샤딩이랑 파이프라이닝을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오픈된 모델을 가져다가 샤딩이랑 파이프라이닝을 이제 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예시는 이제 허깅 페이스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버트 모델을 지금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샤딩 및 파이프라이닝을 지금 펍터치로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이렇게 여러 개 쌓여있으면 첫 번째 레이어는 뭐 1번 IPU에 넣어라 하면은 0번부터 그 이후에 있는 레이어들이 전부 1번 레이어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 2번 레이어를 두 번째 IPU 2번에 넣어라 그러면은 아까 그 1번은 그대로 0번 IPU에 있는데 그 이후에 2번이랑 2, 3, 4에서 쭉 그 이후에 IPU는 2번 IPU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레이어랑 그 레이어 이후의 레이어를 이렇게 IPU를 로드할 IPU를 바꿔주는 이런 API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API를 통해서 이미 짜여진 모델도 샤딩이랑 파이프라이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펍터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가 원래 이제 GPU에서 허깅 페이스에 그 구현되어 있는 버트라는 모델을 돌리는 코드에 지금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줄이 IPU를 돌릴 때 필요해서 추가된 것들이거든요. 이 세 줄만 추가하면은 뭐 바로 샤딩 파이프라이닝 해서 IPU에 로드해서 돌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뭐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줄만 추가를 해도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이제 IPU에서 효율적으로 모델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사실 그 GPU 코드를 IPU 코드로 변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외 다른 세세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디벨로퍼 포털에 보시면은 그 다큐멘테이션이 프레임워크별로 다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예시 동영상도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퍼플러 SDK랑 IPU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